기철 오빠,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게 끝장이야. 미양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공정안을 본 뒤 공기철은 자꾸만 가족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끄지 마.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그래. 공기철의 이 한마디에 미양은 직감합니다. 이제 공기철의 기억 속에서 1995년 5월 그날 밤의 사고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미양은 왜 그렇게까지 공기철의 기억을 막으려 했을까요? 왜 공기철을 30년 동안 수선집에 숨겨둬야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미양은 늘 아픈 오빠 약이라며 건강보험도 없이 무릎약을 타갔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당연히 숨겨둔 공기철의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약의 주인이 공기철이 아니었다면요? 그리고 그 약이 95년 5월 그날 공기철을 사라지게 만든 또 다른 남자와 연결돼 있다면요? 차세리의 보육원 친구 현철, 임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차세리, 그리고 95년 5월 그날 밤 그들 사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모든 단서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양이 진짜로 숨기려 했던 것은 공기철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끄지 마. 내가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그래. 공기철에 떨리는 한마디에 미양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사람극장에 나온 공정한과 그의 가족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멍하니 지나쳤을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공기철은 화면 속 공정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고 머릿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겨있던 문 하나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양은 다급히 공기철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오빠,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냥 방송에 나온 사람이잖아. 그러나 공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 분명 나랑 관련이 있어. 내가 저 사람들을 계속 보면 뭔가 떠오를 것 같아. 미양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공기철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겁이 났습니다. 그동안 공기철은 기억을 잃은 채 자신이 알려주는 세상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경찰에 잡히면 큰일 난다는 말까지 그대로 믿었습니다. 미양은 그렇게 공기철의 세상을 좁히고 또 좁혀 결국 낡은 수선집 안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철이 스스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텔레비전 화면 속 공정안을 보고 말입니다. 미양은 재빨리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만 봐. 오빠, 지금 나랑 고집 부리자는 거야? 고집이 아니야. 내 기억이야. 공기철은 화면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양은 숨을 삼켰습니다. 공기철의 기억은 정확히 1995년 5월 그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양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이 그날을 떠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요. 미양은 결국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오빠, 자꾸 이러면 내가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거야. 오빠가 그날 무슨 승짓했는지 알기나 해? 그 말에 공기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양이 조작한 기억 속 95년 5월 그날의 사고. 그때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기철 오빠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게 끝장이야. 난 내 아들을 지켜야 해. 이렇게 둘 순 없어. 그날 밤 미양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공기철의 기억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는 반드시 1995년 5월 그날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미양은 왜 그토록 공기철의 기억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왜 공기철이 가족을 떠올릴 때마다 발작하듯 막아섰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공기철을 숨겼다는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간은 199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은 성운보육원이었습니다. 수녀원이 딸린 작은 보육원.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세리, 현철 그리고 종길이었습니다. 당시 차세리의 이름은 임정순이었습니다. 가난이 일상이었던 차세리는 언제나 다른 인생의 갈망을 품고 살았죠. 자신이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 반드시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종길은 그런 임정순을 늘 조용히 지켜보던 아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이 있었고 임정순이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반면 현철은 달랐습니다. 현철은 늘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물려 입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종길을 더 믿었습니다. 임정순 역시 종길 곁에서는 더 편하게 웃었습니다.
현철은 그 웃음이 싫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왜 종길이만 바라보는 거야? 사실 현철 역시 임정순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임정순은 현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라본 사람은 종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 사람은 성인이 되었고 결국 임정순은 종길과 결혼했습니다. 현철은 친구라고 부르던 종길을 마음 깊은 곳에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부러워했고 부러워하면서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은 1995년 5월 그날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종길과 현철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종길은 운전대를 잡은 현철의 옆모습을 몇 번이고 바라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철아, 나 할 말 있어. 현철은 대수롭지 않게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종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함께 지낸 친구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철이 임정순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종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잠깐 차 세우고 얘기할까? 현철이 그제야 종길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되지. 뭘 또 세워? 그냥 좀 걸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현철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오래된 주택가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종길은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섰습니다. 현철아, 나 정순이랑 아이 생겼다. 순간 현철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뭐? 정순이 임신했어. 종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이르긴 한데 그래도 너한테는 말하고 싶었어. 우리 셋 보육원에서부터 같이 컸잖아.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현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친구의 기쁜 소식이었고 오래 함께 자란 사람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철의 속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임정순이 종길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자신이 끝내 갖지 못한 사람, 자신을 한 번도 같은 눈빛으로 봐주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종길의 아내가 되었고 종길의 아이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현철은 가까스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종길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현철은 마른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니, 현실적인 얘기잖아. 너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안정된 일자리도 제대로 없잖아. 정순이 몸도 챙겨야 하고 애까지 태어나면 돈이 한두 푼 들어? 내가 뭘로 먹여 살릴 건데. 종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 꼭 지금 해야겠냐? 친구니까 하는 말이야. 쥐뿔도 없으면서 어떻게 정순이를 지킬 건데? 그 한마디가 종길의 자존심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너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놈이 무슨 아빠가 된다고 그래. 정순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종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굶어 죽게 안 해. 내가 내 가정 하나 못 지킬 것 같아? 현철의 얼굴에 비틀린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보육원에서 같이 컸으면 알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근데 너는 꼭 뭐라도 된 것처럼 굴어. 종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정순이 좋아했잖아. 나 다 알아.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에 골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도 모른 척한 종길이 괘씸했습니다. 현철이 종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쌓이고 쌓인 감정이 폭발하자 싸움은 금세 거칠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종길의 몸이 뒤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골목 한쪽의 낮은 돌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종길아. 종길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마 옆으로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소리치던 친구가 이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철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신고하면 다 밝혀집니다. 자신이 종길과 싸웠다는 것도, 임정순을 두고 질투했다는 것도, 종길을 밀어 다치게 했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임정순이 자신을 평생 원망할 것입니다. 현철은 피 흘리는 종길을 내려다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 사이로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종길이 사라지면 정순이 곁에 남는 사람은 현철은 그 생각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현철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이었습니다. 의사였던 공기철은 바닥에 쓰러진 종기를 보자마자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곧장 종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빨리 응급차 불러요. 현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이 고개를 들어 현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얼른 구급차 불러요. 그 순간 현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기철은 봤습니다. 자신이 신고하지 않고 서 있던 모습을, 종길이 피를 흘리는데도 망설이고 있던 자신을. 이 남자가 경찰에 말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95년 5월 그날 밤의 비극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현철은 더 이상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는 종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공기철이 있었습니다. 현철은 뒷걸음질 치더니 자신이 세워둔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공기철은 처음엔 현철이 차에서 휴대전화를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길의 상태를 살피며 다시 외쳤습니다. 빨리요. 구급차부터 불러요. 그러나 다음 순간 차의 시동음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공기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 안에 앉은 현철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비쳤습니다. 그의 눈은 정상적인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분노, 질투와 절망이 뒤엉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공기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현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핸들을 틀었습니다. 차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아주 짧게 흔들렸지만 이내 가속이 붙었습니다. 차의 앞부분이 그대로 공기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공기철은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 손은 여전히 종길의 상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눈앞에 환자를 버리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쾅! 공기철의 몸이 차에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그는 골목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쳐졌고 머리가 벽 모서리에 부딪히며 시야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현철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기철을 들이받은 뒤 차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그대로 골목벽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현철의 다리가 차 내부에 끼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자 현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현철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종길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공기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다리는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미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 골목 근처에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멀리서 현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키우지 못한 아들, 성운 보육원에 맡기고 도망친 뒤에도 끝내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던 아이. 미양은 현철 앞에 엄마로 나설 용기는 없었지만 먼발치에서라도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양은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미양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철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 평생 죄책감으로 바라만 보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감옥에 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양의 판단은 그 순간 뒤틀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돼. 우리 현철이 감옥은 안 돼. 그녀는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철은 다리를 붙잡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현철아, 정신 차려.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현철은 흐릿한 눈으로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이 미양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녀가 버렸으니까요. 그녀가 도망쳤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양은 그 순간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그녀는 곧바로 공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공기철은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공기철, 나선혜의 남편, 온정시장에서 모두가 아는 의사, 그리고 이 사고를 목격한 유일한 사람. 이 사람이 깨어나 말하면 현철은 끝입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공기철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공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공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양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면? 깨어나도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렇다면 현철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미양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골목은 어두웠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가 곧 쏟아질 것처럼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몸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하지 않기로, 대신 모든 것을 숨기기로. 그날 밤 미양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종길의 사고는 단순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고 현철은 조용히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공기철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면 신원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오면 사고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미양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나선혜의 30년을 무너뜨릴 줄 알면서도, 공정한과 공대한이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줄 알면서도, 공기철이 자기 이름과 가족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될 줄 알면서도 미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미양은 공기철의 기억을 찾는 것도 두려웠지만 더 두려운 건 공신의 가족이 다시 공기철을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나선혜가 움직이고 공정한과 공대한이 수선집 근처를 다시 찾고 경찰까지 개입하게 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공기철은 돌아가려 할 것이고 현철의 사고도 들통날 것입니다. 미양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미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낡은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오래된 옷가지와 영수증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미양은 그것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작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포폰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오래전부터 숨겨둔 전화였습니다. 미양은 이걸 쓰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신의 가족이 더 이상 공기철을 찾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어두운 화면에 불빛이 들어오자 미양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약국 단골 손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 한 번 거짓말을 선택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양은 공정한의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정하나, 아빠다. 난 잘 살고 있으니 제발 날 찾지 마라.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미양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공기철의 이름을 빌려 공기철의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 아무리 미양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하면 다 끝장이야.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는 경고 문자. 미양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는 어둠을 뚫고 공정한에게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나선혜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늦은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릭. 공정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공정한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광고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첫 줄을 보는 순간 공정한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라고 적힌 문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반갑기보다 서늘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성미가 먼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공정한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문자가 왔어. 한성미는 놀란 얼굴로 화면을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표정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공정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한성미는 문자를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님이 방송을 봤다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님을 찾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공정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정말 아버님이라면 왜 전화가 아니라 문자일까요? 왜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무조건 찾지 말라고만 할까요? 공정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성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기철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자신들에게 연락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차갑고 짧은 문자만 남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미안하다 는 말 한마디는 했을 사람입니다. 어머니 나선혜를 걱정하는 말도 공대한을 묻는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자는 너무 딱딱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공신의 가족을 떼어내기 위해 일부러 쓴 글처럼 보였습니다. 곧 나선혜도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나선혜는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나선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네 아버지가 보낸 문자가 아니야.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성미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누군가 대신 보낸 문자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아버님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성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족끼리만 찾을 일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실종 신고로 전환하고 문자 발신도 확인해야 해요. 수선집 주변 CCTV도 봐야 하고요. 그동안 나선에는 망설였습니다. 30년 전의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이 두려웠고 혹시 또다시 헛된 기대가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공기철의 이름을 빌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공신의 가족이 공기철을 찾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나선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뭔가 수상해. 이제 실종 신고하자. 그날 밤 나선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결심을 꺼냈습니다. 공기철을 찾기로, 그리고 공기철을 숨긴 사람이 누구인지, 1995년 5월 불현듯 사라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기로요. 다음 날 아침, 나선에는 공정한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공기철의 이름으로 온 수상한 문자, 성담시 수선집에서 본 의문의 남자, 미양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30년 동안 이어진 이상한 약국 방문까지 모든 단서가 하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기철의 실종은 단순한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숨기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안에는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문자 발신 추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성담시 수선집 주변 CCTV부터 확인해보죠.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셨으니까요. 정순경이 컴퓨터를 조작하자 벽면 모니터에 흐릿한 골목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성담시의 낡은 수선집 앞이었습니다. 밤이라 화면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수선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초조한 듯 의자 끝에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저 집이에요. 저희가 갔던 수선집. 저 문 안쪽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나선에는 아무 말 없이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낡은 수선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 안에 정말 공기철이 있었다면 자신은 그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30년을 모르고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오른쪽 골목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나선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미양 씨예요. 정순경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조금 흐릿했지만 옆얼굴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 매번 약을 타러 오던 그 여자. 성담시 수선집 앞에서 공정한과 공대안을 막아섰던 그 여자. 바로 미양이었습니다. 영상 속 미양은 수선집 주변을 계속 서성였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고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골목 한쪽 전봇대에 멈췄습니다. 미양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다음 순간 미양은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그 놀란 몸짓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순경이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전봇대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실종 전단지였습니다. 공기철의 이름과 오래된 사진이 적힌 전단지. 나선혜와 두 아들이 혹시 모를 제보를 기다리며 붙여둔 바로 그 전단지였습니다. 나선혜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미양 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화면 속 미양은 천천히 전봇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뻗어 전단지를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전단지를 보는 순간 공포에 질렸고 그 흔적을 지워버리려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춘현 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미양 씨를 참고인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공기철 씨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양 씨를 찾는 겁니까? 김춘현 소장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우선 미양 씨 소재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수선집을 급히 비운 정황, 실종 전단지 훼손 그리고 공기철 씨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까지 모두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한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만 찾으면 아버지 있는 곳도 알 수 있겠죠? 김춘현 소장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공기철 씨가 정말 미양 씨와 함께 있었다면 지금도 미양 씨가 옮긴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선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빨리 찾아주세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습니다. 기철 씨가 살아있다면 더 늦기 전에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30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또 놓칠 수는 없어요. 김춘현 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그 순간 경찰서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기철 사건은 더 이상 오래된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양이라는 한 여자가 의도적으로 공기철의 흔적을 지우고 공신의 가족이 그를 찾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모든 단서는 미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양이 30년 동안 숨기려 했던 것은 단순히 공기철의 존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철의 사고, 종길의 죽음, 그리고 성운 보육원에서 시작된 오래된 인연과 배신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과연 미양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공기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95년 5월 그날 현철이 저지른 진짜 죄와 미양이 감춘 비밀은 끝내 밝혀질까요? 이제 남은 건 미양을 찾는 일뿐입니다. 미양을 찾는 순간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도 함께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